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 공업 할 차례인데,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원을 열심히 했어. 자연에서 얻어냈으면 그걸 이제 가공을 하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업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공업이란 거는 자연에서 얻어낸 산물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 그 과정을 이제 공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공업의 특색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집약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 자, 우리나라 공업은요,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야.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상당히 빈약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공업의 어떤 경쟁력, 그걸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건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땅덩어리가 워낙 좁아. 자원이 없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원료를 전면 수입을 하죠. 그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내다 파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임해공업, 공장들이 대부분 해안가에 있다라는 거야. 대부분 선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선적을 해놓고 다시 가공을 해서 내다 팔려면은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대부분 선박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가공무역이 발달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나라 공업의 특색입니다. 아울러서 우수한 노동력,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이 공업 성장의 바탕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출 상품 1위가 이제 뭐 LCD 모니터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게 있는데, 자, 공업은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뉘어. 첫 번째가 경공업이라는 게 있어. 아울러서 중화학이라는 게 있고, 더불어서 첨단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이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경공업과 중화, 첨단산업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발전을 해 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업 구조의 고도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는 걸 이제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는데, 기술 집약적 공업의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하나 개발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쬐끄만한 휴대폰이 5, 60만 원 한다는 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공업의 지역적 편제, 수도권과 남동 연안에만 집중이 되어 있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도국으로 발전해갈 무렵에 어떤 정책을 쓰느냐, 지역개발 중에서 이제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지역개발을 안 배웠는데,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거점 개발 방식이란 거는 주로 개도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개발 방식 중에 하나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을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남동 임해 지역에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역 격차가 상당히 극심해지는 문제점을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논밭, 충청도에도 논밭, 전라도에도 논밭, 이런 식으로 수도권하고 남동 임해 쪽에 어떤 경부 축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을 낳은 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황해안 지역에 새로운 공업축이 형성이 되었다. 자,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점 개발이 아닌 균형 개발을 채택을 하게 돼. 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자칭 선진국이라고 이제 자부를 하면서 균형 개발을 하면서 최근에 이쪽 평택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목포 쪽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업의 이중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업의 모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 위주야. 자, 여러분들 일본의 올림푸스 하면은 카메라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더불어서 일본의 뭐 도요타 하면은 자동차 딱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계 1위 삼성 하면은 건설, 전자, 심지어는 카드, 보험 등등등. 예를 들어서 LG라는 회사도 그렇죠. 여러분들 전자, 건설, 카드, 주유소, 심지어는 편의점 등등등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 기업 경영 또는 지네발식 기업 경영,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본력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할인점이 하나 들어서면 그 주변의 상권이 다 죽죠, 여러분들. 과거에 롯데마트에 뭐 치킨이 들어오면은 주변에 치킨집이 싸그리 무너지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걸 대기업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과의 불균형 성장이 상당히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어. 한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자, 여러분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망해도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닥 영향을 안 미치는데, 우리나라 97년에 재계 3위 대우가 망했지. 재계 7위 한보가 망하고 재계 13위 기아자동차가 망하면서 IMF라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의 형태가, 공업의 형태가 대기업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고.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거는 이제 공업 구조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 어떤 섬유 산업이라든지 또는 목재,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 산업 위주로 어떤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계라든지 또는 어떤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공업 구조가 고도화돼 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아울러서 원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가 대부분 수도권하고 영남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죠. 소위 말하는 경기도, 수도권 또는 경상도 일대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지역 격차의 문제점을 떠안는 거고, 그 다음 공업의 이중구조를 보시면은 대기업은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0.6%, 1%도 채 안 되는데 생산액이 50%를 넘어가. 그만큼 공업의 이중구조 어떤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여실히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공업의 특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과거에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그 과정을 한번 볼게.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 재래수공업이었기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과거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하여금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술을 상당히 천시해. 농자 천하지대본, 농업이라는 게 인류에서 최고의 산업이다 여길 정도로 손으로 만지고 내다 팔고 하는 행위 자체를 천한 것들이나 하는 거다. 그런 인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요, 재래수공업,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깔짝깔짝 내다 파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원료가 풍부한 지역의 이제 원료 지향성 산업으로 발달한 게 바로 담양에는 대나무가 많죠. 그래서 죽제품, 강화에는 왕골이라는 걸로 하여금 화문석, 한산에는 모시, 안동에는 삼배, 전주에는 당나무가 많기 때문에 한지, 이런 식으로 근대 이전에는 이런 원료 지향성 산업들이 발달한 게 바로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공업의 형태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들어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 어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조금이나마 공업의 형태가 변화를 해가는데, 주로 소비재 공업, 생필품 위주죠. 생필품 위주. 그나마 발달한 게 경인.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이제 경인선. 그쪽에 이제 발달하게 된 거고, 식민지역 공업, 일제 식량 공급지 및 상품 시장 역할을 했다. 안 좋은 현실이지. 안 좋았던 과거. 그 다음 병참 기지화 정책. 주로 어디에 발달하느냐? 관북 지방에 발달합니다. 관북지방이라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멀리 만주까지 쳐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병참 기지화 정책, 부녀자들이 쓰는 비녀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요강단지 같은 가지 싸그리 끓여가지고 이제 병참 기지화, 그걸 이제 군수공업, 총알 만들고 그런 걸로 활용을 한 게 바로 이제 관북지방의 공업지역을 건설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공업지역을 건설할 의도는 수력 자원이 풍부하다고 했어. 허천강이라든지 부정강이라든지 그런 수력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이쪽에 관북지방에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한 게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이고, 자, 우리나라가 비로소 광복이 됐습니다. 1953년에 휴전을 하고 조금씩 이제 산업화에 눈을 떠가는데, 그때 발달한 산업은 대부분 소비재 공업, 면방직, 제당, 제분. 한마디로 돈이 없어, 자원이 없어, 오로지 내세울 만한 건 뭐다? 속된 말로 대가리수, 그런 게 없다, 그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1960년대 발달한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수출 품목 이르가 불과 의류, 메리아스 같은 거, 신발, 가발,
이런 걸 내다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근근히 어떤 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60년대 자본을 축적을 하고 비로소 70년대부터는요, 이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때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는데 철강,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죠. 울산에 자동차, 울산에 조선, 정유, 석유화학 이런 식으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간 게 이제 70년대야. 근데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하다 보니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아시겠지만 70년대 우리나라 오일 쇼크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외 의존해서는 우리가 어떤 살 수 있는 경쟁력이 없구나. 그래서 언급을 한 게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 한마디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지. 그러면서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LCD 모니터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업 구조의 고도화로 하여금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간다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60년대는 노동집약적, 70년대는 자본집약적, 80년대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나라 공업이 발달해온 그런 변천사지.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03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104페이지에 있는 공업의 입지 유형을 먼저 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 자, 공업의 입지. 자, 여러분들 입지라는 거는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잖아. 초기에는요, 공장을 대부분 어디에다가 용수가 풍부하다든지 또는 평야지대라든지 자연적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서.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연적 조건이 아닌 사회적 조건을 중요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국가 시책으로 어디에다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어디에다 도로를 개통을 하겠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업의 입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자, 공업의 입지 유형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자고. 원료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원료 지향성. 자, 원료 지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크게 감소하는 공업. 대표적인 게 시멘트 같은 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료가 부패되거나 또는 파손이 되는 통조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원료 지향성. 잘 봐. 여러분들 공장은요. 생산을 해. 뭐를? 자원을 들여서 그거를 다시 내다 팝니다. 시장에다가 들여오고 내다 팔려면 뭐가 들어가느냐? 운송비가 들어가. 역시 내다 팔려면 운송비가 들어가. 자, 여러분들 공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왜 그래? 이윤 추구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유지를 하는데 운송비를 절감을 시켜야지만 비로소 이윤이 극대화가 되잖아. 그래서 원료 지향성이라는 거는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원료 산지에 있어야 되는 산업들을 원료 지향성, 대표적인 게 시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게 석회석이라는 게 있죠. 자, 석회석은 주로 강원 남부 또는 충청 북부 이쪽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석회석은 부피나 무게가 일정하지 않아. 주먹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집채만한 것까지 상당히 다양하지. 그거를 서울로 가져온대요.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 운송비가 부담이 되지. 그럼 현명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공장을 현지에다가 직접 만들고 여기에서 직접 가공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 그래서 석회석을 가공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적재를 시켜서 이거를 옮기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원료 지향성 산업의 하나인 바로 시멘트 공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이 큰 거를 이제 우리가 통조림 같은 건데 자, 통조림 같은 경우는 주로 동해안 쪽에서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꽁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많이 잡히면은 이거를 다시 수도권까지 옮기려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생선이 눈이 뒤집어 나오면서 상당히 부패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현명하게 그 자리에서 토막을 내가지고 캔에다가 담아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운송비를 절감하는 게 바로 이제 원료 지향성. 시멘트하고 대표적인 통조림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 시장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장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가장 현명하다? 원료 산지가 아닌 소비 시장 가까이에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시장 지향성입니다. 반대야 이거는
얘는 가공을 했더니 무게가 감소했지만 얘는 오히려 가공을 하면은 무게가 증가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가구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침대라든지 가구를 주문했어. 그럼 아저씨들이 통째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판넬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드릴로 박아가지고 조립을 해주잖아. 왜 그래?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가구,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원목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들여왔을 뿐이지 그거를 인도네시아에서 가구를 직접 만들어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시장에 입지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어떤 운송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식료품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품이 변질되고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즐겨 먹는 유제품이라든지 또는 한 예를 들어서 녹차 하면은 여러분들 보성에 상당히 녹차가 유명하잖아. 자, 녹차는요, 녹차 잎이 불과 2%밖에 안 돼. 나머지 98%가 이제 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녹차 음료를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무게가 늘어나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녹차 잎만 가져와서 여기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공장을 시장 가까이에 만들어야지만 비로소 어떤 운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시장 지향성이 되는 겁니다. 역시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을 필요로 하는 거, 인쇄라든지 출판 의류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어떤 유행에 민감한,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게 바로 시장 지향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중간지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적환지, 원료를 만들어서 내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래도 수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냐? 수상교통과 육상교통으로 연결하는 화물의 적환지, 쉽게 말하면 해안가 정도가 유리할 겁니다. 해안가 쪽에 이제 입지를 할 텐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포항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광양에 있는 포스코, 울산에 있는 SK,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공통점은 다 뭐다?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을 해. 그거를 다시 가공을 하죠. 제철소에서는 철을 만들고,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시 증류를 시켜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슈 나눠가지고 해외에다 내다 파는데, 들여올 때 선박을 활용을 하고 다시 내다 팔 때 선박을 활용하니까 공장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중간지 지향 적환성입니다. 자, 동력 지향은 이제 뭐 한국지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 비료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게 이제 바로 동력 지향형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언급한 애들은 공장을 원료 가까이에, 공장을 시장 가까이에, 공장을 해안가에 만듦으로써 해서 운송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야. 운송비를 줄이면은 그만큼 공장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노동지향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노동지향형.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예를 들어서 섬유라든지 전자 같은 경우. 섬유, 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TV 봐서 알겠지만 부녀자들이 쭈르륵 앉아가지고 이제 뭐 재봉틀을 돌린다든지 또는 어떤 전자제품을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걸 눈으로 한 번씩 봤을 거야. 그런 게 바로 이제 노동지향형인데, 저렴하고 풍부한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게 대구라든지 구미 같은 동네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적 지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적이라는 건 공장들이 서로 모여야지만 어떤 장점이 극대화가 되는 거야. 많은 부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울산의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는요 약 3만여 개의 부품이 결합을 해서 한 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돼. 하지만 울산 현대자동차에서는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엔진이라든지 조립 과정에밖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범퍼라든지 시트라든지 유리라든지 오디오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등등등 이런 공장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현대자동차에다 납품을 해줘야지만 운송비가 절감이 되고 서로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 있어야지만 어떤 장점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이제 집적 지향형이 되는 겁니다. 역시 조선, 선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계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상호 관련성이 상당히 크지. 여러분들 석유공장 옆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단지가 있어. 화학 비료부터 해가지고 화학 플라스틱, 화학약품, 심지어는 아스피린도 뭐 여러분들 석유에서 난 정도로 그런 공장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연계성이 큰 애들끼리 몰려있는 게 이제 집적 지향형이랍니다. 집적 지향형. 자, 그 다음째 노동비를 아낄 수가 있었던 거고, 집적 지향으로 하여금 어떤 정보 공유로 하여금 입지 자유형이라는 거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 다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입지를 해도 유리한 산업들이 이제 입지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 같은 게 이제 입지 자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첨단 산업들은 대부분 어디에 입지를 하느냐? 수도권에 입지를 한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수도권에 입지를 하느냐? 수도권에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 싶은 대학교, 뭐 스카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이 상당히 많잖아. 그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입지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파주에는 LG필립스, 수원에는 삼성, 이천에는 하이닉스, 대부분의 우리나라 첨단 공장들이 대부분 어떤 입지 자유형을 지향을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공업 입지의 유형을 알아봤는데, 자, 교재 105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주요 공업 지역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내용을 보실게요. 자, 105페이지 보시면은 교재에 구성이 된 게 여기는 이제 수도권 공업지역, 여기는 태백산 공업지역, 여기는 영남 내륙 공업지역, 여기는 호남 공업지역, 여기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선생님 하나 빠뜨렸구나. 여기가 이제 충청공업지역에 해당이 되지. 우리나라 각 공업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공업지역이라고 그래. 최대의 종합. 이런 수식어가 꼭 들어가야 돼. 없는 게 없습니다. 경공업부터 중화, 첨단까지. 자, 이렇게 수도권 공업지역,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경기, 인천 쪽이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공업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자본이 굉장히 풍부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죠. 인력도 풍부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자, 만들었으면 내다 팔기도 상당히 편리해. 왜? 많은 인구로 하여금 소비시장이 축적이 되죠. 더불어서 교통도 편리해. 모든 고속도로 철도가 서울로부터 빠져나가고 인천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경공업부터 중화, 첨단산업, 수도권에 상당히 어떤 장점이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공업지역, 최대의 종합공업지역이고,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때가 바로 이제 또 남동임해 공업지역인데, 남동임해 지역은요, 최대의 중화학이라는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남동임해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공업지역. 자, 여기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포항의 제철소, 울산의 조선소, 거제도의 조선소, 창원, 마산의 기계, 어떤 전자 그런 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해안가로 하여금 원료 수입 만들어가지고 내다 팔 수 있는 제품 수출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적환지 지향성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남동 임해 지역에 우리나라 최대 중화공업지역이다. 그런 특징이 붙는 거고, 자, 태백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인구도 희박하고 교통 조건도 불리합니다. 그나마 발달한 게 태백산맥은요, 원료 지향형의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게 이제 태백산 공업지역의 특징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냥 공업 발달이 가장 더딘 지역. 자, 그 다음 영남 내륙 지역 한번 볼게요. 영남 내륙 지역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뭐 구미라든지 그쪽 동네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영남 내륙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섬유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게 발달한 게 이제 노동 집약적인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의 특징이고, 그 다음 충청 공업 지역은 자, 우리나라 수도권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로 하여금 더 이상의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기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장들이 교통이 불리한 강원도로 갈까? 그렇다고 저 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내륙으로 가기는 상당히 애매하죠. 많은 공장들이 충청남도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쪽 충청 공업 지역의 특징은 첨단 산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첨단 산업이 왜 발달을 했는지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할게. 아울러서 황해안, 중국과의 교류.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충청 공업 지역의 특징이고, 자, 호남 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서해안 쪽에 중국과의 교류로 하여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세계 최대의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로 하여금 군산, 더불어서 목포, 영암 그쪽에 대불 산업단지가 발달한 게 바로 호남 공업 지역의 특징.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눈으로 확인을 했겠지만 구체적인 지역들을 봐야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10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각 산업별의 특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해갈 텐데, 식료품 공업이 있어, 식료품. 야, 여러분들 식료품이란 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대소비지에 입지를 해야 되지. 아무래도 어떤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료품은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대체적으로 소비지에 입지를 해야 된대요. 소비지. 소비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비지란 거는 인구가 많은 곳이겠지.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수도권, 아울러서 광역시 주변에 발달한 게 이제 식료품 공업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섬유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섬유공업은 과거 노동 집약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경쟁력이 약화가 되었대요. 왜 그러느냐? 공장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제조업의 공동화라고 그래. 자, 제조업의 공동화라는 표현이 뭐냐?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는요, 대구라는 동네였습니다. 대구. 아울러서 구미라는 동네, 경상북도에 위치한 구미라는 동네도 역시 상당히 전자산업이 발달한 그런 동네였는데, 최근에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대. 중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임금의 10분의 1, 동남아로 가면 임금의 13분의 1. 공장들이 어떻게 돼? 한꺼번에 우르르르르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동네 지역 경제는 쇠퇴를 할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얻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조업의 공동화라는 거는 공장들이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빠지는 거. 그런 문제점을 이제 제조업의 공동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대구라는 지역에서는 최근에 이런 걸로 하여금 지역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밀라노 프로젝트. 이탈리아의 상당히 어떤 명품의 메카, 밀라노 패션쇼. 우리도 그런 명품, 어떤 경쟁력을 극대화시켜보자. 발달한 게 바로 이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국제 어떤 육상 경기 대회 그런 거를 유치할 정도로 최근에 지역 경제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보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구. 그 다음 경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미,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어떤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네죠. 그 다음 시멘트 공업 같은 경우는 원료 지향성, 대표적인 게 석회석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고생대 조선계 지층.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남부의 단양, 삼척, 동해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정유라든지 제철공업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거를 지워가지고 조금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자, 정유나 석유화학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대표적인 게 울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울산이 있고, 그 다음째 인천이 있고, 서산이 있고, 여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철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텐데, 제철은 광양이 있죠. 그 다음째 포항이 있고, 당진이 있고, 역시 인천이 있어. 그 다음째 조선까지 같이 포함을 할게. 조선이라든지 자동차까지. 조선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텐데, 조선은 울산, 아울러서 거제, 부산, 뭐 진해, 심지어는 영암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자본 집약적이라고 그래. 자본 집약적. 자본 집약적이라는 건 대부분 어디에서 꾸릴 수밖에 없느냐? 대기업에서 꾸릴 수밖에 없어. 대기업. 왜? 자, 여러분들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석유화학단지를 운영을 하려면은 넓은 공장 부지와 대규모 어떤 설계 시설을 필요로 해. 그거를 일반 중소기업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대기업은 일단 속된 말로 돈이 된단 말이야. 일단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어떤 극대화를 시키는 게 바로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로 하여금 이런 산업들을 꾸려가는 게 바로 이쪽 산업들의 특징인데, 공통점은 다 해안 지역에 입지를 했다는 거야. 왜? 많은 원료를 필요로 하지. 여러분들 석유,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죠. 서남아시아 쪽에서. 그 다음에 제철의 원료가 되는 게 역청탄하고 철광석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브라질에서 주로 수입을 한단 말이야. 수입을 하려면 당연히 해안가에 있어야 되겠지. 자, 지금 표시해 놓은 지역들의 공통점은 죄다 해안가라는 겁니다. 해안가. 해안가에 있고, 그 다음 째 조선도 한번 볼게요. 조선. 선박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자본 집약적이다. 역시 대기업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서 직접 지향형. 서로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네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계열성이 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열성. 계열성이 크고 많은 조립 공정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조선공업과 자동차공업의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제 첨단공업을 보시면은, 첨단공업은요, 지식집약적이다. 지식집약적.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입지 자유형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첨단 산업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이 대부분 어디에 있다? 수도권에 있다라는 거야. 파주의 LG, 수원의 삼성, 이천의 하이닉스, 수도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고, 그 다음째 대전 쪽에 있다는 겁니다. 대전 쪽. 대전에는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데, 대전에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자, 클러스터가 뭐냐면 산, 학, 연.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구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라는 동네가 있잖아. 거기 가면은 뭐 IBM이라든지 휴렛 패커드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어떤 IT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다양한 산업체들이 이렇게 그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산업체들, 학교, 연구소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대전 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이스트라는 기술과학대학이 있지. 그래서 뉴스 같은 거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카이스트 어떤 교수팀이 이거를 개발하였습니다. 뭐 그런 언급들을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첨단 산업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이제 대전이 발달했다는 거. 지금 이게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줄게.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제철이 있습니다. 제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자, 이 친구들이 있는데, 제철 정리를 해볼게. 포항이 있죠. 광양이 있고, 인천이 있고요. 당진이 있고. 자, 석유화학. 울산이 있지. 여수가 있고, 서산이 있고, 역시 인천이 있지.
조선은 울산이 있죠. 거제도가 있고 뭐 부산의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목포 영암 쪽에 이제 자동차 역시 울산이라든지 또는 경기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 거를 쉽게 보여드릴게.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은 해안가에 있어야 돼. 해안가에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상당히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주로 어디에서 꾸릴 수밖에 없느냐? 대기업에서밖에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울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인천, 그 다음째 역시 자동차가 뭐 부평, 인천에 이제 대우자동차가 있듯이 각 산업별로 어떤 공장들이 입지해 있는지 그거를 지도하고 백지도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야지만 문제 푸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머릿속에 단순히 담아놓는 게 아니라 저 지역 하면은 머릿속에 동물적인 본능으로 여러분들 울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 모든 게 이렇게 많이 극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고요. 공업지역의 형성과 분산 보시면은 공업의 집적이라는 건 서로 몰려있을수록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동대문 하면 쇼핑몰, 용산 하면은 가전, 그 다음에 노량진 같으면 학원가, 이런 식으로 서로 몰려있는데, 야, 걔네들 그렇게 몰려있으면 장사가 될까? 물론 장사가 되니까 몰려있겠지. 그거는 이제 집적 이익이라고 그래. 서로 기술 정보라든지 획득을 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할 거다. 동대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원료를 공동 구입을 하죠. 다시 이쪽 가게 갔던 사람이 저쪽 가게에서 살 수가 있고 저쪽 가게에서 구경한 사람이 이쪽 가게에서 살 수가 있고 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 땅값이 올라가. 용수 부족, 교통체증 상당히 심각하죠. 환경오염도 심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을 시켜야 돼.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는 구로공업단지입니다. 공단이라고 해야죠. 서울의 구로공단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데 자, 구로공단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등등등 문제점을 나왔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분산시켰어. 야, 너네 저기로 가라. 대표적인 게 안산이라는 동네가 있지. 안산 시화라든지 반월산업단지 같은 데다가 야, 너네 저기로 가면은 세금 같은 거 깎아주겠다. 공장 부지 같은 거 제공해주겠다. 그러면서 구로산업단지는요, 과거에 2차에서 최근에 구로공단역이 아니라 이제 3차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뀔 정도로 그 지역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나는 게 바로 공업의 분산 정책이야. 하지만 경기도에도 어떻다? 공장들이 서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직접 불이익이 나타 보니까 최근에 공장들은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청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공업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공업에 따른 문제와 대책 보시면은 성장 위주의 효율성. 자, 우리나라는 흔히 뭐 양극화다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기업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모든 게 수출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성장 위주의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격차가 심하다라는 거죠. 빵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빵부터 만들고 전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야. 균형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자, 낙후된 동네에다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대기업 위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아울러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하고 더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대책안이 뭐 필요로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업을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울산의 무슨 산업, 거제의 무슨 산업 막연하게 알아놓을 게 아니라 항상 지도하고 아울러서 백지도하고 문제를 많이 적용해가지고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간걸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는다는 거 선생님이 지적을 해드린 거고
자, 오늘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다 팔아야지만 이제 상업,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그 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